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 셋, 하나, 셋. 간단하게 모고와 관련된 OT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모고 시즌이 되면 항상 하는 말은 이제 이 실전 모고반은 1년의 마지막 농사예요. 그래서 이 모고는 8월까지 진행했던 강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에 결실을 하나씩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리고 물론 그 결과나 결실이 만족스러울 만큼 걷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시겠지만 항상 이 시즌이 되면 불안해요. 이 시즌에 아싸 하고 1월 달처럼 막 자체 동력을 가지고서 파이팅! 이렇게 하시는 분은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의 어떤 결실이나 결과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추가시키자면 이제 이제 변수가 있어요. 내년은 시험 유형이 좀 바뀐다. 논술형이 없어지고 서술형이 강화되며 A형과 B형의 기입형들이 각각 나눠서 출제가 된다. 물론 이런 유형 바뀌는 게 금년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14학년도 처음에는 기입형이 15문항이었어요. 그러다 10문항, 그 다음에 8문항씩 이렇게 줄어들어서 기입형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래 이제 서답형이에요. 서답 안에는 이렇게 이제 기입과 그 다음에 서술과 논술을 포함해서 서답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입형이 정말 기입형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입형은 채점의 편리성과 기본 점수 부여하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수험생들이 기입형에서 자주 실수를 해요. 오히려 정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근데 이제 내년에 시험 유형이 어느 정도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마지막 해에 좀 좋은 성과를 좀 거둬야 한다라고 하는 변수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항상 실전 모고반에서 이제 느끼는 건데, 일희일비. 그러니까 이제 이번 1회차 모고는 상당히 쉬운 문제로 제가 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일단은 문제의 난이도는 정말 쉬웠다. 제 스스로 제가 느끼기에 난이도를 쉽게 낸 것 중에 하나는 지문을 바꾸지가 않았어요. 1월부터 8월까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한 지문인데,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야 어차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시간도 또 많이 절약돼서 실전처럼 이렇게 시간이 빠듯하기보다는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한번 답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매 회차마다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내는가, 또는 익숙한 지문을 내는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매 회차마다 내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절이 안 돼요. 제 스스로.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많은 회차도 있고, 쉬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 회차도 있어서, 제가 이제 점수를 여러분들이 답안을 걷어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그런 또 강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돈을 받고 하는 짓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적은 절대 이렇게 매기지는 않습니다. 채점을 할 수는 있죠. 채점을 할 수는 있으나, 전국모고에서 한번 했었는데, 전국모고를 채점을 한번 했고 성적에 이제 등위를 매겼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잣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낸 문제는 공정하지가 않아서 그 공정성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매겨지지 않는데 그것도 성적을 매기다니.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쉬운 문항도 있고 어려운 문항도 있다. 그러면 이 실전 모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좀 실전 모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보는 임용시험의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는 기간이잖아요. 9월부터 11월까지 한 80여일 정도, 며칠 정도 남았나요? 80일도 아니고 70일이에요, 지금. 단위가 앞자리가 바뀌어요, 지금. 근데 그때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학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 학습하는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 또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알고만 있고 내 것으로 내면화되지 못한 부분 또는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인데 모금 문제로 나와서 공부를 해야 할 부분, 그런 것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자신이 공부하는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야만 하고, 이것이 성적을 매기거나 합격을 좌우하거나 또는 현재의 나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 실력 점검의 기회로 이 실전 모고를 삼아서는 안 된다. 학원 강사의 개별적인 주관적인 판단하에 내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보완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의미를 좀 약화를 시키고요. 세 번째로는 직강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인데, 인강을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푼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데 긴장감의 강도를 되도록이면 좀 강하게 실전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수업이 있으니까 처음에 개강 때니까 첫 회차는 그냥 한번 방문 겸 학원 또 어떻게 생겼는지 겸 화장실 얼마나 변했는지 볼 겸, 이런 겸사겸사의 마음으로 가는 것과 정말 실전처럼 긴장의 강도를 하고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마도 이제 올해 느끼시겠지만, 그 긴장의 강도가 너무 세면 공부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안 날 뿐더러 왜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많은가 보다는 왜 헷갈리는 문제가 많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의 시험의 유형은. 그럴 때일수록 긴장의 강도를 평소의 실전처럼 좀 높이자. 이제 그것은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해를 좀 하실 텐데, 몸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을 좀 해야 하는 거죠. 실전 모고에 직강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의 강도를 좀 높여서 가령 입실 시간이 몇 시 몇 분까지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아니고 시험장 입실 시간 9시까지인가요? 그러면 뭐 8시 몇 분까지인가요? 입실하는 시간. 그리고 그 입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교시 교육학을 보는 시간까지 시간이 한 2, 30분 정도 남나요? 그동안에 책을 볼 수 있어요? 책을 볼 수 있는 시험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험장도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가는 잘 모르는데, 이왕 실전 모고반을 직강으로 참여하신다면, 인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좀 변형하거나 변경시켜야 돼요. 그래서 입실 시간이 뭐 예를 들면 8시 40분까지 시험장에서 입실하세요 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7시 정도, 6시 반 정도 일어나서 목욕 체계죠. 머리 감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8시 40분까지 여기에 딱 입실하는 거예요. 실전처럼.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아무런
그 참고도서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멍하니 있으세요. 그런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연습을 멍하니. 멍하니 뭐 하고 있는가? 자, 스키마. 자신의 장기 기억의 저장장치 속에 들어있는 스키마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시험장에서 책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야 할 책은 기출 문제밖에 없어요. 최근 5개년. 이렇게 두꺼운 기출 교재를 어떻게 가져갈 수도 없는 일이고, 무거우니까. 아니면 이제 개념어 노트 같은 그런 자신의 단권화한 것들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뭐랄까 장기 기억 저장 장치 속에 있는 지식들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 실전에서 좀 하셔야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로는 이제 실력 점검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학습의 과정의 보완이나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 이제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이 실전 감각을 또 기르기 위한 어떤 기회로 좀 삼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들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믿고 답안들을 써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고를 좀 대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할 부분은 두세 가지 정도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시험 그 강의실 상황은 제가 이제 일찍 와가지고 보지는 않았지만, 시험, 그러니까 뭐 A형과 B형을 치르고 난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좀 빨리 풀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한 분이라면 괜찮은데 막 여러 명들이 이동을 하면은 시험을 보신 답안 작성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일단은 예의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A형이나 B형이 그 마무리될 때까지는 착석해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 첨삭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명과 대면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과 방법은 추후에 논의가 좀 효과적인 첨삭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논의를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고는 그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되, 프린트물은 답안 프린트물이 각각 A형과 B형의 2개,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라든가 개론서에 있는 내용, 교육과정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된 해설 프린트물이 각각 A형과 B형 해가지고 4개의 프린트물이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0회차까지 이렇게 모고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회차에서는 모고를 진행하지 않고 그동안에 모고 때 했었던 테마들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국교론 뭐 문학과 관련해서 나올 만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 강의가, 이론 강의가 마지막 주차에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뭐 강의 일정을 보면은 다 아시겠고요. 그리고 1시 20분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해서 6시 반 혹은 7시 반 정도, 그 끝나는 시간은 이건 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6시 반 정도에 제가 끝마치려고 하는데, 뭐 약속 시간을 잡거나 아니면 뭐 매일 그날 뭐 어떤 식으로도 시간을 운용하실 분들은 대체적으로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끝이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있는데, 답안과 관련되어서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된 테마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출 문제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기출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출 문제 자체를 해설 프린트물에다 실으면 분량도 너무 많이 되고 중복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차피 기출 교재는 여러분들이 뭐 한 권씩은 다 있을 테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또는 프린트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문제와 관련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모국어 관련된 기본적인 공지 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A형 끝난 다음에 B형이에요. 한 번은 이렇게도 해봤어요. A형과 B형과 국교론만 먼저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학을 안 들어. 문학을 안 듣고 다 나가셔서 자리에 앉아! 하고 붙잡아 두려고 A형 다음에 B형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1회차 A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먼저 1회차 1번 문제는 갈등 문제 처리를 위한 대화 방법이라는 문제가 주제를 수업 장면을 주고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문풀 과정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지문일 거예요. 그리고 주제 자체가 나전달법 공감적 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특히 2015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거나 소개된 내용이에요.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작년 2018학년도에 1번 문제가 기출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도 1번 문제가 말하기 불안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말하기 불안 문제가 체계적 둔감화 방법이 기입형의 답이었는데 나머지 4개는 기호를 순서대로 적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맞닥뜨려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유형은 처음 보는, 왜냐하면 읽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기입형하게 되면 10초 안에 답이 결정돼. 체계적 둔감화 이거 10초 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기호를 막 적을 때에는, 순서대로 적을 때는 시간이 좀 투자가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작년 18학년도의 문제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A, B, C의 지금 아빠의 딸에 대한 대화 부분이 지금 기호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기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기역, 니은, 디귿에는 각각 들어가야 할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2015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소개되었던 나전달법과 공감적 대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충분하게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면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 다만 나전달법과 공감적 대화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은 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그 예시답안에 있는 거 CAP, 리을엔 나전달법, 미음엔 사건, 비읍엔 감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핵심 정리 프린트물 한번 보시죠. 예시답안이 아니라 핵심 정리 프린트물. 핵심 정리 프린트물을 보시면 핵심 테마가 나전달법, 공감적 대화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주제는 성취 기준 하나의 두 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고등학교 2학년인데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 성취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성취 기준을 잘 읽어보시면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생각이나 감정, 이게 두 번째 요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진솔한 표현. 이게 세 가지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설명을 보면 이러한 대화의 방법의 이해로 나전달법을 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전달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런 나전달법에 대한 이런 소개는 교육 과정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개념 설명이 나오면 이 개념은 보기로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전달법에 대한 보기가 이렇게 나와서 수능처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말하기 불안 같은 경우에도 체계적 둔감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체계적 둔감화 방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서 써야만 하는 것처럼 교육과정에 어떤 기출문제 제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전달법도 보기로 제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충분하게 이제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나전달법은 원래는 상담심리학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내용을 이제 화법에 적용한 거예요. 나전달법 또는 뭐 그 너전달법, 나전달법 이런 구분들이 상담심리학에서 오는 개념인데, 이 나전달법은
성취 기준에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세부 내용의 해설을 보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대신에 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해석하거나 평가를 하는 대화 방법은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평가하거나 해석하는 대신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럴 때 이제 그 나전달법은 어떻게 메시지를 구성을 하느냐, 사건, 감정, 기대의 요소로 메시지를 구성한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외우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로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나 감정이나 기대로 메시지를 구성한다는 점. 그래서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건이라는 용어 대신에 상황 혹은 행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되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바라는 바, 이걸 기대라고 해요. 기대까지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나전달법의 메시지의 구성은 세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 일단은 행동, 사건, 상황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그것을 다시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를 메시지의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자세하게 좀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제가 설명한 것 뿐이고요. 네, 두 번째 이 테마는 2015 고등학교 2학년의 성취 기준은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인데, 그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이 나전달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공통국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통국어를 하죠. 공통국어에서 학습한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을 토대로 한다. 그러니까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다. 근데 이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에 가로가 쳐져서 뭐라고 지칭이나 지시를 하고 있냐면 집중, 격려, 반응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이 집중, 격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3쪽 부분에 해설지 넘겨보시면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라고 해서 집중, 격려, 반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화법교육론이라고 하는 개론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화법교육론 개론서의 사례도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서 그것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게 이 공감적 듣기의 방법인 세 가지인 집중, 격려,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감적 듣기의 방법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렇게 지칭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화법교육론 개론서를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칭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공통국어에서 이미 학습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국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럼 어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이 공감적 듣기 방법을 학습을 했는가를 되돌아가 보면, 다시 일쪽 부분에 되돌아가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에 이 공감적 듣기를 학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집중, 격려, 반응이라고 하는 지칭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그 세부 설명에 보면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육과정에서 제시됐던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지칭한 것처럼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공감적 듣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 들어주기하고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답안들을 두 가지로 격려, 집중, 반응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감적 듣기의 방법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중학교 수준으로 각각 서로 다른 방법은 아니나 지칭이 다르니까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때 서로 차이가 좀 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집중 격려 반응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 이 집중과 격려와 반응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은 화법교육론 개론서에 나오는 부분을 참조하면 되겠고, 소극적 들어주기하고 적극적 들어주기는 교육과정에 직접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하고 적극적 들어주기 설명을 들어보면, 소극적 들어주기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 적극적 들어주기는 대화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해주며 반응하는 적극적 들어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는 차이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공감적 듣기의 방법에 지칭하는 용어를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건 소극적 들어주기, 어떤 건 적극적 들어주기, 이것은 격려, 이거는 집중, 이것은 반응, 이런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좀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3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공감적 듣기의 방법에 그 가운데 부분하고 우측 부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우측 부분이 사례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중하기의 사례를 보면, 비언어적인 몸동작과 즉각적인 언어적 응대로 표현하는 것은 다 집중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부드러운 눈맞춤과 시선의 접촉, 부드러운 얼굴 표정, 이런 온화한 미소,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례로 옮겨지면 이렇게 가로쳐서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맞추며, 부드러운 미소로,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이제 지문 표시가 돼 있고, 너 무슨 문제 있니?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있는 부드러운 미소로, 얼굴로, 온화한 얼굴로, 시선을 맞추며, 이런 부분이 집중하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이거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면 집중하기이고, 만약에 세 가지가 아니라 소극적하고 적극적으로 나눈다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한다는 게 소극적 들어주기니까, 눈을 맞추고 온화한 얼굴로, 이런 부분 다 소극적 들어주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집중이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추임새라고 하는 것은 화법교육론 개론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추임새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즉각적인 언어적 응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써요. 즉각적 언어적 응대 또는 추임새인데, 여기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맞장구치기,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언어적 응대나 언어적 추임새나 맞장구치기는 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집중하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격려하기 부분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이야기해봐, 계속 말해봐, 좀 더 말해주겠니, 이를테면과 같은 이런 사례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대화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해서 이것을 격려하기라고, 소극적 들어주기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집중하기에서의 언어적 추임새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통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몸동작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나 비언어적인 몸동작에만 집중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언어적 추임새, 즉각적인 언어적인 응대, 맞장구치기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표현들도 분명히 집중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적인 표현에서의 언어적 추임새, 즉각적인 언어적 응대 또는 맞장구치기하고 격려하기하고 어떻게 사례로 구분할 수 있겠는가? 구분을 해보면, 어머, 어쩜, 이것은 맞장구치기, 언어적 추임새, 즉각적인 언어적 응대에 해당돼요. 별 의미가 없죠. 어머, 어쩜, 뭐 하라는 소리죠? 이건? 어머, 어쩜, 이런 표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언어적 표현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추임새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건 집중이다. 이건 집중이고. 반면에 계속 말해주겠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런 표현은 확실한 언어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상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확실한 언어적 표현이고 명료한 언어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격려에 해당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집중과 격려의 언어적 표현 부분은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것은 맞장구치기, 언어적 추임새, 즉각적인 언어적 응대에 해당되며 어떤 것은 격려하기에 해당되는가를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기하고 소극적 들어주기는 이렇게 좀 더 이야기해봐, 계속 말해봐,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겠니, 이를테면과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상대에게 계속 말을 잇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좀 다른 것은 반응하기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적극 들어주기 혹은 이제 반영하기. 개론서에서는 반영하기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육과정 용어로는 반응하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적극 들어주기 이런 표현이 됐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적극 들어주기라고 했던 부분은 대화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해주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대화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해주는 거. 그래서 이 반응하기나 적극 들어주기나 반영하기는 정말로 요약 정리해주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세 번째 나오는 반응하기는 이제 중간 부분의 두 번째 점에 있듯이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하면서라고 하는 표현에서 있듯이 요약 정리해주는 표현이 이 반응하기인데, 우측 부분에서 보시면 재진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개론서에서는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 재진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응하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국어교육론은 용어 싸움이니까 어떤 용어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이니까 협상도 할 수도 있고 토의 토론도 할 수 있고 연설도 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의 대화에서는 토의 토론, 협상과 같은 공적 말하기 방법을 활용하지는 않아요. 다 대화예요. 근데 대화이긴 대화인데 어떤 대화 방법을 활용하냐면, 일단 공감적 대화 방법을 활용한다. 갈등 상황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전달법 같은 것을 활용한다. 근데 공감적 듣기 방법은 크게 소극적 들어주기하고 적극적 들어주기의 방법이 활용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집중, 격려, 반응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활용된다. 이 중에서 이제 집중과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몸동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선, 얼굴 표정, 미소, 눈 맞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고, 언어적 추임새, 즉각적인 응대 그런 표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집중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격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계속 하도록 이제 요구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반응하기는 요약 정리, 재진술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문제에서 ABC에서 아빠의 대화 장면을 바로 무엇은 소극적 들어주기 혹은 격려하기냐, 무엇은 집중이냐, 무엇은 반영하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해보면, 일단 A에서 그랬구나, 예빈이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네 말을 건성으로 들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이 아빠의 이 대화를 어떤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냐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그 전에 딸이 했던 대화 장면을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예빈이를 찾아갔는데 그 애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는다.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딸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이 했던 말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서, 그렇구나,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들었구나를 다시 되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제 되풀이해주는 것은 집중, 격려, 반응 가운데서 무엇에 해당되냐? 반응에 해당된다. 반응에 해당된다. 근데 이게 이제 재진술 요약 정리, 특히 이제 재진술에 해당되죠. 했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재진술을 해주는 것이니까 재진술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경림이는 좋은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빈이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했구나. 예빈이의 감정을 아빠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빈이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아빠의 말을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딸의 또 대화 부분을 또 분석을 해줘야 돼요. 딸은 구구절절 좀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한 재진술하고는 좀 다르게 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재진술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서 재진술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재구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시답안을 보시면, 일쪽 부분의 예시답안에 반영하기 부분을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재진술하면서 요약 정리하는 것, 재진술 요약 같은 것은 아까
그대로 그냥 이어받은 것이지만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한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재진술 요약과 재구성을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좀 봤어요. 하지만 이거는 두 가지 합쳐서 다 반응에 해당된다. 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C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교육과정에서 제시됐던 공감적 듣기 방법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 공감적 듣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개될 때는 공감적 듣기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서 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뭐죠? 나전달법. 근데 이 나전달법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과 함께해서 갈등 상황에 대한 갈등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공감적 듣기는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 두 가지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세 가지로 제시했다. 다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지칭하거나 지시하는 용어들이 다르다. 여기까지는 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개론서를 살펴보면 집중 격려 반응이 아니라 반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이 반영이 교육과정의 용어로는 반응하고 똑같은 말이다. 근데 이제 집중에는 비언어적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표현도 있는데 그 언어적 표현이 단순한 거다. 어점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추임새 또는 맞장구치기 또는 즉각적 언어적 응대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집중에 대한 개론서의 용어 표현도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응하기에는 이 요약정리 그 다음에 재진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요약정리 재진술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군가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니까 리플렉션 반응인데 다만 재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때 재구성은 좀 여기에 나와 있는 B처럼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상대의 감정의 표현을 대신해 주거나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그러니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상대의 말을 이해했던 것을 재구성한 거예요. 정말로 재구성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겠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구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함부로 쓰지 말아라. 쓰지 말되 다만 교과서에는 이게 이제 교과서 지문인데 교과서에는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약정리 재진술하고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교과서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마 1번 어떤 테마? 나전달법, 공감적 듣기. 이렇게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을 중심으로 해야죠. 모고는 모고 복습하실 때 화법을 쫙 펼치는 거야. 혹시 개념어 노트 혹시 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네. 이게 화법의 목차를 이렇게 쫙 이렇게 훑는 거야. 훑어보면 공감적 듣기 나전달법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 목차 부분에 이제 화법의 목차를 보면 어디에 위치했는지 딱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개념어 노트에는 그게 없네.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화법의 본질과 특성, 그 다음에 음성, 언어, 의사소통의 과정의 기능 및 전략, 그 다음에 화법 태도, 그 다음에 담화 유형. 그러니 이 담화 유형 안에 정보 전달, 설득,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고 이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원리에 해당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기 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담화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담화 유형 안에는 다시 대화, 면적, 면담이 있고 그 대화 안에는 자아인식, 자아표현, 자아개념 그 다음 공감적 듣기 이런 것들 또 대화의 원리 이런 것들이 대화 안에 해당되는데 이 공감적인 듣기 부분에 바로 나전달법과 함께 이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테마는 나전달법 공감적 듣기이긴 하지만 좀 폭넓게 보면은 담화 유형으로 보자면 어떤 담화 유형하고 연관이 있다? 토의 토론, 협상 이런 설득 부분이 아니라 뭐다? 대화하고 그다음에 대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럼 테마는 다시 세 가지로 자기 표현, 자아 개념 두 번째로는 대화의 원리 세 번째로는 공감적 듣기가 있는데 이 공감적 대화 방법 안에서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럼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대화를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면 관련 기출문제 자아 개념도
기출문제로 봐야 되고요. 자기인식도 또 보셔야 되고, 또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대화의 원리, 예를 들면 공손성의 원리,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 협력의 원리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 오늘 주제였던 공감적 듣기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기출문제를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아주 작은 테마로는 공감적 듣기지만 좀 넓게 보자면은 대화 부분에 해당되니까 대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또 이 대화를 좀 더 폭넓게 보면 여기가 자기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고, 이 자기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은 대화, 그다음에 뭐죠? 면접, 그다음에 뭐죠? 면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차의 테마는 자기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이걸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거다. 거기서 이제 좁게 가면은 이제 공감적 듣기이긴 하지만,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토론 부분을 설명하면, 이제 토론이 작게 보면 토론이지만, 거기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토론이라고 하는 담화 유형 안에 세 가지. 오늘 출제 같은 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박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테마가 있어요. 뭐죠?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한, 뭐죠? 입론 과정의 분석. 그 다음 마지막으로 CEDA 토론. 이렇게 세 개의 작은 하위 테마가 있어요. 오늘은 그 테마 가운데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박하기라고 하는 테마인데. 그래서 토론을 공부하시고, 좀 넓게. 그 다음에 또 토론은 또 무엇에 해당돼? 설득에 해당되니까 오늘 이왕 공부하신 김에 설득은 뭐가 있죠? 설득의 원리. 그 다음에 설득의 담화 유형은 뭐가 있죠? 연설, 또 토의, 또 토론 말고 협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차는 테마가 하나는 자기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또 하나는 설득, 두 개예요. 그래야만 다음 주차 때 토의가 나와도 공부를 내가 전번 주차 때 토론을 하면서 토의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대처가 가능해.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반복의 효과도 있고, 나중에 한 8주차, 9주차, 10주차 가서는 너무 많이 봤어. 토론하면 생각나, 이제. 협상하면 생각나. 너무 많이 봐서. 그 정도로 누적적으로 반복을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작은 테마로 공부하시게 되면 작은 테마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국어교육론에 뭐 얼마나 투자한다고 그래. 이미 다 했던 거잖아. 안 했던 거 아니니까. 잊혀질만 하면은 잊혀질만 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해설 프린트물의 이쪽 부분에 1번 문제 테마와 관련하여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갈등 문제 처리의 대화 방법이 낮은 달법이라는 거, 사건 감정 기대로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공감적 듣기 부분에서 공감적 듣기의 개념이라든가 공감의 개념 같은 것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3쪽 부분은 또 다른 1번 화자가 전달한 메시지의 의미를 명료하기 위한 반응 보이기, 또 3쪽 부분에 보시면 화자에 대한 협조적 반응 보이기라고 해서 명료화 반응과 협조적 반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어가 나와요. 이거는 국어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개론서에 보면 이제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개론서가 제가 보는 개론서나 여러분들이 보는 개론서가 똑같은데, 다만 같은 개론서인데도, 그러니까 같은 개론서는 아니죠. 같은 개론서가 아닌데, 국어교육이나 화법교육론은 개론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필진이 다르죠. 지필진이 달라서인지 몰라도 공감적 듣기에 대한 소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좀 달라. 그러니까 국어교육의 이해에서의 공감적 듣기는 협조적 반응과 명료화 반응,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명료화 반응 안에 다시 하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문, 또 하나는 의역,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질문이 읽어보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의역이 상대의 말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네가 방금 이야기한 건 뭐라는 의미구나라고 다시 기술하는 건데, 이 국어교육의 이해에서 나오는 질문과 의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용어로 보자면은 일종의 하나는 소극적 두루주기하고 하나는 적극적 두루주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가 무엇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면 교육과정 용어로 보자면 소극적 두루주기. 그 다음에 의역하기가 무엇에 해당되느냐? 의역. 이게 이제 재진수라는 거예요. 재진수라는 것이어서 이게 적극적 두루주기 반영하기 용어가 있다. 그래서 국어교육의 이해에서는 용어 표현이 좀 다른데, 그 다른 용어 표현을 답안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답안을 쓸 때는 교육과정에 보편적 타당한 용어를 쓰시면 되는데, 다만 혹시라도 이제 공감적 듣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가.
보기가 나오고 그 보기 안에서 이렇게 협조적 반응, 명료화 반응, 뭐 의역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거 국어교육에 의해서 공감적 듣기에 대한 명칭 용어 표현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협조적 반응 안에는 감정에 대한 지지, 해석, 칭찬, 건설적 비평이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테마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사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교과서에.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지문에 이 지문을 읽어보면서 이 대목은 우리가 배웠던 공감대 듣기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를 그냥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다만 이제 제가 교사형 지도서보다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놨어요. 가령 예를 들면 B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면 이렇게 지문 표시가 있죠. 이런 부분이 뭐라고요? 이런 부분이 뭐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돼요. 그죠? 언어적 표현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극적 들어주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집중하기. 그죠? 그런 이제 용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분석이 있으니까. 됐고, 5쪽 부분의 활동 1번이 집중, 격려, 재진술 요약, 재구성. 이런 식으로 이 교과서는 4개의 표현을 집중, 격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반영 혹은 반응인데 이 반영, 반응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재진술 요약하고 재구성을 서로 이제 구분하는 이 교과서예요. 중학교 교과서인데 이렇게 또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바로 낮은 달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법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 해설하는데 한 30분 걸리면 오늘 한 10시 정도에 끝나요. 첫 회차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 공감대 듣기하고 낮은 달법은 아마 10회차 끝나기 전에 한 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테마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이렇게 깊이 있게 또 많이 설명 안 해도 1회차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1회차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하기도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벌써 한 3, 40분 지났어요.